우리는 흔히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지우고 상대의 아픔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낡은 헌책방의 종이 냄새와 종로의 노란 가로등 불빛을 기억하시나요? 단칸방 연탄불 아래서 서로의 언손을 녹여주던 그 시절, 우리에게 사랑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시들지 않았던 어느 부부의 눈물겨운 약속을 시작합니다. 1975년의 종로 2가는 늘 분주하고도 소란스러웠다. 매캐한 버스 매연과 사람들의 활기찬 발소리, 그리고 길가 레코드점에서 흘러나오는 통기타 선율이 뒤섞인 그곳은 청춘들의 갈망이 모여드는 거대한 강물 같았다. 시우는 낡은 가방끈을 고쳐 매며 가로등 불빛 아래 섰다. 고시 공부에 찌든 그의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고 소매 끝단은 닳아 실밥이 너덜거렸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엄격한 가풍과 정해진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집을 나온 지 벌써 반년째였다. 그에게 남은 건 낡은 자취방 하나와 손때 묻은 법학 서적들 뿐이었지만 시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시우는 부족한 참고서를 찾기 위해 단골 헌책방인 문학 서점으로 향했다. 좁은 입구에 다닥다닥 쌓인 책들 사이로 들어서자 오래된 종이가 내뿜는 특유의 서늘하고도 마른 향기가 그를 반겼다. 주인이 졸고 있는 카운터를 지나 안쪽 깊숙한 서가로 들어섰을 때 시우는 그곳에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광경을 목격했다. 희미한 백열전구 아래 한 여자가 까치발을 들고 높은 서가에 꽂힌 책 한 권을 꺼내려 애쓰고 있었다. 빛바랜 감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뒷모습은 가냘팠지만 책을 향해 뻗은 손가락 끝은 단호했다. 그녀가 간신히 책을 꺼냈을 때 무거운 백과사전 한 권이 중심을 잃고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려 했다. 조심하세요. 시우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날려 쏟아지는 책들을 팔로 막아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시우의 팔등에 긁힌 상처가 났지만 그는 아픔도 잊은 채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아, 괜찮으세요? 쟤 때문에 다치신 건 아니신지. 여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시우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짙은 눈썹 아래로 맑게 가라앉은 눈동자 그리고 당황스러움 속에 배어나오는 단아한 기품. 그녀는 영애였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공장에서 나지를 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던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자신만의 향기를 잃지 않은 여자였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뭐. 그나저나 이 책을 찾으셨나 보네요. 시우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시집 한 권을 주워 건넸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집이었다. 겉표지는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안의 시들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는 책. 영애는 수줍게 웃으며 책을 건네받았다. 감사합니다. 이 책 정말 찾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팔의 상처가. 영애는 자신의 가방에서 깨끗한 손수건 한 장을 꺼내 시우의 팔등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하얀 면사포 같은 손수건 위로 영애의 온기가 전해졌다. 시우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수천 페이지의 법전을 외울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강렬한 고동이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헌책방 앞에서 수줍게 통성명을 나누었고 종로의 가로등 불빛을 따라 정처 없이 걸었다. 돈이 없어 근사한 식당 한 번 갈 수 없었지만 길가 포장마차에서 나누어 먹는 어묵 국물 한 컵에도 세상 모든 진수성찬을 다 가진 듯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우 씨는 왜 집을 나오신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됐을 텐데. 영애의 물음에 시우는 가만히 멈춰서서 가로등을 올려다보았다. 누가 정해준 인생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영애 씨를 만났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요. 영애는 시우의 투박한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낮 시간의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시우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저는 가난이 부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꿈이 없는 건 무서워요. 시우 씨와 함께라면 저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종로의 허름한 대포집에서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다. 시우는 영애에게 헌책방에서 산 낡은 만년필 하나를 선물했다. 이걸로 나중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써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영애는 그 만년필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비록 앞날에는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었고 시우의 집안에서는 불호령이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완전한 사랑이라는 확신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겨울로 향하는 찬바람이 옷깃을 스쳤지만 시우의 외투 주머니 속에서 맞잡은 두 손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들은 낡은 단칸방에서 시작할 신혼살림을 꿈꾸며 텅 빈 주머니 속에 푼돈을 세어보며 깔깔대고 웃었다. 그것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오직 영혼의 결합으로만 가능한 찬란한 청춘의 한 페이지였다. 시우 씨, 약속해요. 세월이 흐르고 우리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아도 오늘 이 헌책방 냄새와 가로등 불빛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영애 씨. 내 숨이 멎는 날까지 내 첫 페이지는 항상 당신일 겁니다. 종로의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혹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 우주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었다. 시우의 아버지가 던진 재갈 섞인 호통은 차가웠다. 그 계집애를 선택하겠다면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내 아들이 아니다. 시우는 대답 대신 영애의 손을 잡고 뒤돌아섰다. 등 뒤로 들리는 도자기 깨지는 소리와 어머니의 오열을 뒤로 한 채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성북동. 가파른 언덕배기에 자리한 작은 단칸방이었다. 방 안은 성인 2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다. 벽지는 군데군데 눅눅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쳤다. 하지만 영애는 짐을 풀기도 전에 바닥을 쓸고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시우 씨, 여기 창문 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여요. 우리 집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궁전 같지 않아요? 영애의 그 말 한마디에 시우의 가슴 속에 맺혔던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시우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자벽부로 일하고 밤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고시 책을 넘겼다. 영애 역시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저녁이면 시우를 위해 시장에서 떨이로 산 채소들로 정성껏 저녁을 차렸다. 두 사람의 첫 겨울은 혹독했다. 연탄 한 장을 아끼기 위해 얇은 이불 한 장 아래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을 청해야 했다. 어느 추운 밤 시우는 고시 공부를 하다 언손을 비비며 영애를 바라보았다. 영애는 미싱일로 부르튼 손가락을 숨기며 시우의 책장 넘기는 소리에 맞춰 조용히 뜨개질하고 있었다. 영애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나 하나 믿고 집까지 나온 당신한테 고작 이런 단칸방에서 찬밥을 먹게 해서. 시우의 말에 영애는 뜨개질을 멈추고 시우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시우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시우 씨,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낮에 공장에서 일할 때도, 이 차가운 방에서 당신 기다릴 때도 나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내일 말이에요. 당신이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판검사가 되는 게 내 꿈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 옆에서 이렇게 살아 숨쉬고 우리가 서로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것, 그게 내 진짜 꿈이에요. 영애는 주머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다. 종로 헌책방에서 시우의 팔등을 닦아주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다. 우리 이거 기억하죠?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요. 내 첫 페이지는 항상 당신일 거라고. 나도 그래요. 이 단칸방은 우리 사랑의 첫 번째 문장일 뿐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진 문장들이 이어질지 나는 벌써 설레요. 시우는 영애를 꽉 껴안았다. 비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하나로 합쳐졌다. 바깥은 영하의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단칸방 안은 두 사람이 내뱉는 숨결과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훈훈하게 달아올랐다. 그의 겨울 끝자락, 시우는 드디어 사법고시 1차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영애는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시장 골목에서 가장 비싼 고기 한 근을 사왔다. 냄비에서 고기 익는 냄새가 진동할 때 영애는 시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이 사람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더 깊게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우는 그런 영애를 보며 결심했다. 이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녀가 준 이 완전한 사랑을 평생 지켜내겠노라고. 그것은 시우가 법전을 외우며 다짐했던 그 어떤 정의보다도 강력한 신념이었다. 세월은 흘러 시우는 법조인으로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단칸방은 조금씩 넓어졌다. 하지만 시우와 영애는 알고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최고급 차를 타게 되어도 성북동. 그 비좁은 단칸방에서 연탄재를 갈며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진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중년이 된 시우는 가끔 서재에 앉아 낡은 헌책 한 권을 꺼내보며 그때의 영애를 떠올린다. 영애가 헌책방에서 골랐던 릴케의 시집 속에는 지금도 그때의 손수건이 꽂혀 있었다. 영애야, 당신은 내게 늘 그 단칸방의 따뜻한 아랫목 같은 사람이야. 시우의 혼잣말은 창밖의 바람을 타고 영애에게 전해지는 듯 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되지 않았지만 세월이라는 연마제를 거치며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고 투명한 완전한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성북동 산동네의 단칸방은 이제 아스라한 추억이 되었다. 시우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법조인으로 명성을 떨쳤고 그가 일군 부는 영애에게 화려한 정원과 품격 있는 삶을 선사했다. 거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는 영애가 좋아하는 수국이 계절마다 피어났고 집안 곳곳에는 시우가 출장길에 사온 귀한 골동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영애야말로 고생 끝에 낙을 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하지만 영애는 그 화려한 거실 한복판에서 문득문득 기이한 소외감을 느꼈다. 풍요는 달콤했으나 이상하게도 육체는 자꾸만 가벼운 종이장처럼 흔들렸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아침마다 시우의 넥타이를 매주던 영애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했다. 쉰을 넘겼으니 기력이 예전만 못한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여보, 오늘 넥타이가 좀 비뚤어진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매줄게. 시우가 다정하게 웃으며 영애의 손을 잡았을 때 영애는 차가운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손가락이 시우의 실크 넥타이 위에서 제멋대로 겉돌고 있었다.
뇌에서 보낸 명령이 손끝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지체되는 기분. 그것은 마치 낡은 레코드판이 튀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음악 속에 불협화음이 섞여 들어오는 전조였다. 그날 이후 불길한 징조들은 연달아 영애를 찾아왔다. 평생 손때 묻은 헌책들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주방에서 찻잔을 들다가 이유 없이 손등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잔을 깨트리는 일이 잦아졌다. 사모님, 요새 부쩍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신 건지. 일 도와주는 아주머니의 걱정 섞인 말에 영애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해일이 다가오는 것을 본 짐승처럼 떨고 있었다. 그녀는 시우 몰래 종합병원을 찾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여러 가지 검사를 지시했고, 며칠 뒤 영애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하얀 봉투 하나를 받아들었다. 루게릭 병근 위축성 측색 경화증. 이름조차 낯선 그 병명은 영애의 눈앞에서 잔인하게 명멸했다. 근육이 마르고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며 끝내 스스로 숨조차 쉬지 못하게 된다는 사형 선고. 의사의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영애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성북동 단칸방에서 시우가 해주었던 말만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내 숨이 멎는 날까지 내 첫 페이지는 항상 당신일 겁니다. 영애는 병원을 나와 무작정 걸었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는 눈이 시리도록 밝았지만 영애는 자신이 캄캄한 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시우가 생각났다. 이제 막 법조인으로서 정점에 올라 사회적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그 지독한 순애보의 주인공. 시우 씨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무너질 거야. 나보다 더 아파하며 자기 자신을 학대할 거야. 영애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결심했다. 이 사실을 최대한 숨기기로. 시우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번영의 시간을 단 하루라도 더 지켜주고 싶었다. 영애는 화장대를 열어 평소보다 짙게 화장을 했다.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칠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여전히 우아해 보였으나 그 눈동자 속에는 이미 저물어가는 노을의 비애가 가득했다. 그날 저녁 시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영애가 좋아하는 장미꽃 한 다발을 안겨주었다. 여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화장도 예쁘게 하고. 우리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할까? 아니에요, 시우 씨. 그냥 집에서 당신이랑 된장찌개 먹고 싶어서요. 우리 단칸방에 있을 때 먹던 그 맛으로요. 영애는 불어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칼질을 하는 손끝이 자꾸만 어긋났지만 영애는 이빨을 악물고 버텼다. 시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뒷모습을 보며 영애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시우 씨, 미안해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의 완전한 사랑이 이렇게 가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줄은 몰랐어. 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번영의 그늘 아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한 영혼의 비명이자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서글픈 전주곡이었다. 영애는 식탁 아래서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감각이 무뎌진 다리는 통증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밤이 깊어 시우가 잠든 뒤 영애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릴케의 시집 사이에 끼워둔 그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헌책방에서 시우의 상처를 닦아주었던, 단칸방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손수건. 영애는 그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 사람 곁에서 아내로 불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창밖에는 차가운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영애의 기도는 빗소리에 묻혀 어디론가 사라졌고 화려한 저택의 조명은 차갑게 식어갔다. 중년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이 가혹한 운명 앞에서 영애는 홀로 촛불을 든 채 거대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계절은 무심히 흘러 정원의 수국이 갈색으로 시들어갔고 영애의 몸도 그 꽃잎처럼 빠르게 생기를 잃어갔다. 이제 영애는 화장실 손잡이를 돌리는 것조차 버거워졌고 가끔 계단을 내려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곤 했다. 시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타들어갔다. 그는 권위 있는 법조인이었지만 아내의 눈가에 서린 짙은 그늘과 자꾸만 야위어가는 손목 앞에서는 무력한 한 남자에 불과했다. 영애야,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요새 당신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 내일이라도 당장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자. 시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시우는 한 번 사랑을 시작하면 끝까지 자기를 불사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법복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자신 곁을 지키며 서서히 말라 죽어갈 것이 뻔했다. 영애는 시우가 자신의 죽음이라는 늪에 함께 빠져 허우적대는 꼴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영애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독한 연극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만 좀 해요. 당신이 내 몸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 나 그냥 당신이 지겨워서 그래요. 평생 당신 뒤바라지하고 산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이제 당신 얼굴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영애가 찻잔을 바닥으로 내던졌다. 요란한 파편 소리와 함께 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시우는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영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 지겹다니 그게 무슨. 말 그대로예요.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 이 화려한 집, 이제 다 지긋지긋해요. 나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 다시 만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신처럼 법이니 뭐니 따분한 소리 안 하거든요. 나 이제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내 몸이 아프든 말든 상관하지 마요. 영애는 일부러 평소에 쓰지도 않던 천박한 단어들을 골라 시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았다. 시우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영애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외출하는 척하며 차 안에서 소리 없이 울다 들어왔고 시우가 공들여 가꾼 정원의 꽃들을 일부러 짓밟았다. 영애야, 내가 정말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성북동 단칸방에서 보낸 그 세월이 고작 이거였어? 시우의 절규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영애는 차갑게 비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잠그는 순간 영애는 바닥으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입을 틀어막고 피 섞인 기침을 쏟아내면서도 시우가 들을까봐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녀의 손톱이 문고리를 긁어 피가 맺혔다. 시우 씨, 미안해. 제발 나를 미워해줘. 내가 죽었을 때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차라리 그 못된 여자 잘 갔다고 침이라도 뱉을 수 있게. 그렇게 나를 버려줘. 하지만 시우는 바보가 아니었다. 며칠 동안 영애의 히스테리와 외출을 지켜보던 시우는 영애가 외출한 사이 그녀의 화장대 깊숙한 곳에서 병원 봉투를 발견했다. 빳빳한 종이 위에 적힌 루게릭이라는 세 글자. 그리고 그 밑에 빼곡하게 적힌 증상들과 영애의 자필 메모들. 시우 씨에게 절대 알리지 말 것.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우는 모습을 보느니 나를 미워하며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랑이다. 메모지를 적신 마른 눈물 자국을 보는 순간 시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동안 영애가 퍼부었던 독설들,
자신을 밀어내기 위해 했던 그 처절한 연극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우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내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살리기 위해 지옥 같은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우는 영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밤늦게 구두 소리가 들리고 영애가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시우를 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아직 안 잤어요? 구질구질하게 왜 자꾸 기다려? 시우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영애를 꽉 껴안았다. 영애는 당황하며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시우의 팔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만해, 영애야. 이제 그만해. 다 봤어. 당신이 숨겨둔 그 종이들, 당신이 혼자 견디려 했던 그 지옥. 내가 다 봤어. 영애의 몸이 경직되었다. 잠시 후 팽팽하게 당겨졌던 그녀의 정신이 툭 하고 끊어졌다. 영애는 시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4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내뱉지 못한 고통의 소리였다. 왜 봤어? 왜 봐서 당신을 더 힘들게 해? 나 그냥 나쁜 여자로 죽게 두지 왜? 바보 같은 사람아. 당신이 나쁜 여자가 되면 내가 덜 아플 줄 알았어? 당신이 어떤 모습이어도 내 인생의 첫 페이지는 당신이고 마지막 페이지도 당신이야. 우리 성북동 단칸방에서 약속했잖아. 같이 가기로.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서로를 붙잡고 밤새도록 울었다. 화려한 저택의 조명 아래 이제 연극은 끝났다. 남은 것은 오직 다가올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그 그림자조차 덮어버릴 만큼 뜨거운 두 사람의 진심뿐이었다. 영애는 시우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약해진 몸을 온전히 맡겼다. 이제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로 완전한 사랑이라는 마지막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연극은 끝났고 남은 것은 오직 남겨진 시간과의 사투뿐이었다. 시우는 그날로 모든 사회적 활동을 중단했다. 명망 높은 법조인으로서의 명예도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도 그에겐 한낱 먼지보다 가벼웠다. 그는 집안의 모든 문턱을 없애고 거실 한복판에 영애의 마비되어가는 몸을 지탱해줄 최신식 의료용 침대를 들였다. 하지만 시우는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요양보호사를 내보내고 직접 아내의 손발이 되기로 했다. 영애야, 오늘 아침은 당신이 좋아하는 단호박죽이야. 성북동 시장 할머니가 직접 쓴 것처럼 달콤하게 만들었어. 영애는 이제 스스로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손가락 근육이 완전히 퇴화하여 앙상한 뼈마디만 남은 그녀의 손은 침대 위에서 무력하게 놓여 있었다. 시우는 영애의 목에 하얀 손수건을 정성껏 두르고 아주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식혀가며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영애는 삼키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가끔 사례가 들려 기침을 쏟아냈다. 그럴 때마다 시우는 영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녀의 눈을 맞췄다. 천천히 해. 우리 시간 많아. 급할 거 하나도 없어. 영애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남편의 지극한 간병은 고마웠지만 그만큼 자신의 추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죽기보다 고통스러웠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영애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했다. 평생을 단아하고 결벽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남편이 자신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씻겨주는 현실은 거대한 수치심이었다. 시우 씨, 제발 그냥 나를 요양원에 보내줘. 당신이 내 이런 모습까지 보게 하고 싶지 않아. 목소리 근육까지 영향을 받아 발음이 뭉개진 영애의 말에 시우는 수건을 물에 적셔 영애의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아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영애야, 당신 내 아내잖아.
우리가 결혼할 때 그랬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함께 하겠다고. 그때 그 약속, 나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이건 수치가 아니라 우리 사랑의 완성 과정이야. 당신이 내 기저귀 갈아줄 날이 왔어도 난 당신한테 맡겼을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시우는 매일 오후가 되면 휠체어에 영애를 태우고 정원을 돌았다. 영애의 목이 뒤로 꺾이지 않게 부드러운 쿠션으로 받치고 행여 찬바람이라도 들까봐 두꺼운 담요로 무릎을 감쌌다. 정원 한 구석에 핀 수국을 보며 시우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종로 헌책방에서 처음 만났던 날, 돈이 없어 짜장면 한 그릇을 둘이 나눠 먹으며 웃던 날, 그리고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들까지. 시우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하지만 그의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다. 밤이면 영애가 잠든 틈을 타 서재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근육이 녹아내려 뼈만 남은 영애의 다리를 만질 때마다 시우는 자신의 심장도 함께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의학은 무력했고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시우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아내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병세는 가차없이 진행되었다. 이제 영애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혀가 굳고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깊고 맑은 눈동자만이 남았다. 영애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로 의사를 표현했다. 한 번은 네, 두 번은 아니요. 시우는 그 소리 없는 대화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영애야, 목말라? 아니면 등 쪽이 가려워? 시우의 물음에 영애가 눈을 한 번 깜빡인다. 시우는 즉시 영애의 등을 부드럽게 긁어주고 시원한 물을 면봉에 적셔 그녀의 입술에 적셔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언어가 필요 없었다. 공기 중에 흐르는 미세한 떨림만으로도 서로의 고통과 갈망을 읽어냈다. 어느 날 밤 영애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폐 근육마저 힘을 잃어가며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전쟁이 되었다. 시우는 밤을 꼬박 새우며 영애의 가슴을 문질렀다. 영애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시우를 바라보며 눈을 천천히 아주 길게 감았다 떴다. 그것은 시우가 가르쳐준 사랑해라는 신호였다. 시우는 영애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사랑해. 당신 힘들면 조금만 더 견디다가 내 손잡고 가. 내가 길 잃어버리지 않게 끝까지 잡고 있을게. 가장 화려한 저택의 가장 어두운 밤, 두 늙은 연인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것은 처절한 비극이었으나 동시에 그 어떤 종교 의식보다 거룩한 풍경이었다. 시우의 간병은 이제 노동이 아니라 예배가 되어 있었다. 아내의 무너지는 신체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성전이었다. 영애는 남편의 거친 손마디를 느끼며 생각했다. 비록 육체는 감옥이 되었으나 자신의 영혼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충만하다고. 시우의 완전한 사랑이 자신을 죽음 너머의 빛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그녀는 떨리는 눈동자로 고백하고 있었다. 창밖의 풍경은 이미 계절의 끝자락을 지나 있었다. 정원의 수국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고 앙상해진 나뭇가지 위로 첫눈이 내려앉았다. 병실로 변해버린 거실은 가습기가 내뿜는 하얀 수증기와 시우가 켜둔 은은한 스탠드 불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영애의 호흡은 이제 가느다란 실처럼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육체는 이미 모든 기능을 멈춘 채 오직 심장의 가녀린 박동만으로 이 세상에 머물고 있었다. 시우는 영애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내의 호흡 주기만 보고도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귀신같이 알아챘다. 시우는 영애의 메마른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한때는 미싱을 돌리고 헌책을 넘기며 시우의 넥타이를 매주던 그 활기 넘치던 손은 이제 인맥만 남은 낙엽처럼 가벼웠다. 영애야, 창밖에 첫눈이 와. 우리 종로에서 처음 만났던 날도 이렇게 눈이 왔었는데 기억나? 영애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시우를 향해 움직였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시우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1975년 그 가을날의 헌책방, 냄새와 가로등 불빛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영애는 눈을 한번 길게 감았다 떴다. 기억해요라는 신호였다. 시우는 릴케의 시집을 들고 영애의 귓가에 나직하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판 위에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적막한 방안을 떠다녔다. 영애의 눈에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근육이 마비되어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일 수 없었지만 눈물만큼은 그녀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우는 하얀 손수건으로 그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 손수건은 50년 전 종로에서 그녀가 시우의 상처를 닦아주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다. 영애야, 무서워하지 마. 당신이 가는 그 길 내가 끝까지 배웅할게. 거기 가면 먼저 간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당신이 좋아하던 그 꽃들도 가득할 거야. 가서 조금만 쉬고 있어. 나도 금방 갈 테니까. 영애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폐는 더 이상 공기를 머금지 못했고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방안을 울렸다. 영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시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것은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에게 건네는 마지막 부탁이자 고백이었다. 시우 씨, 나를 위해 너무 오래 울지 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준 덕분에 내 인생은 정말 완전했어요. 고마워요, 나의 시우 씨. 시우는 영애의 눈빛에서 그 모든 문장을 읽어냈다. 그는 영애의 이마에 깊고 긴 입맞춤을 남겼다. 그래, 당신 마음 다 알아. 고맙다, 영애야. 내 아내가 되어줘서 내 부족한 인생을 채워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그만 아프고 편히 가. 사랑한다. 아주 많이. 시우가 사랑한다는 말을 내뱉는 순간 영애의 눈동자가 마지막으로 반짝이며 커졌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평온하게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기계에서 들리던 비프음이 길게 이어졌다. 영애의 영혼이 50년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웠던 육신을 벗어나 자유로운 하늘로 날아오른 순간이었다. 시우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는 영애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방금 전까지 영애가 내뱉던 따스한 숨결이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시우는 영애의 머리칼을 정리해주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보라색 수국 한 송이를 손에 쥐어주었다. 잘 가, 영애야.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만나자. 겨울밤의 정막 속에서 시우는 홀로 아내의 침대 머리맡을 지켰다.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파도 너머에는 영애와 함께 일궈온 완전한 사랑의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죽음은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역사로 박제해 주었다. 이튿날 아침 창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 영애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었다. 시우는 창문을 열어 겨울의 맑은 공기를 방 안으로 들였다. 이제 그녀의 고통은 끝났고 시우의 그리움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그리움이 아니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다림이었다. 영애가 떠난 지도 벌써 세 번째 계절이 바뀌었다. 정원의 수국은 주인의 부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올해도 어김없이 보랏빛 얼굴을 내밀며 만개했다. 시우는 매일 아침 거실 통창을 열어 화단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화려했던 저택은 이제 고요한 적막으로 가득 찼지만 시우는 단 한 번도 이곳이 적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집안 곳곳에 영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공기 중에는 여전히 그녀가 좋아하던 은은한 분꽃 향기가 감도는 듯 했기 때문이다. 여보, 올해 수국은 유난히 색이 짙네. 당신이 보면 참 좋아했을 텐데. 시우는 영애의 사진 앞에 맑은 차 한 잔을 올렸다. 사진 속 영애는 성북동 단칸방 시절의 그 맑은 눈동자로 시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우는 이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며 혼자 잠자리에 드는 일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고립이 아니었다. 그는 영애와 함께했던 50년의 기억을 매일 하나씩 꺼내어 공들여 닦고 조립하며 자신만의 추억의 성전을 짓고 있었다. 시우는 영애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영애가 병세가 깊어지기 전까지 틈틈이 기록해온 일기장들과 시우가 고시 공부를 할 때 보냈던 짤막한 쪽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1975년 시우가 선물했던 그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영애의 마지막 일기를 펼쳤다. 시우 씨, 오늘 내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한 매 순간이 내게는 기적이었고 당신의 사랑 덕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로 살았으니까요. 내가 떠나더라도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요. 나는 당신이 남긴 그 사랑의 힘으로 저쪽 세상에서 당신을 기다릴 테니까. 시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일기장에 글씨를 적셨다. 영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겨질 시우의 슬픔을 걱정하고 있었다. 시우는 만년필을 쥐어보았다. 잉크는 이미 말라붙었지만 그 펜촉에는 영애의 온기와 의지가 여전히 맺혀 있는 것 같았다. 시우는 영애의 뜻을 잇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털어 영애 재단을 설립했다. 영애와 같은 난치병을 앓는 환자들과 그들을 간병하는 가족들을 돕는 곳이었다. 시우는 직접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매주 병원을 방문해 간병에 지친 배우자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힘드시죠?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사랑의 과정이라 생각하세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힘들었던 간병의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였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시우의 진심 어린 위로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사람들은 시우를 보며 완전한 사랑이란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남긴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시우는 이제 슬픔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랑의 전령사가 되어 있었다. 어느덧 노을이 지는 저녁, 시우는 종로 2가 옛 헌책방 거리를 찾았다. 세월이 흘러 헌책방은 사라지고 화려한 카페들이 들어섰지만 가로등 불빛만큼은 예전에 그 따스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시우는 가로등 아래 멈춰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기적처럼 1975년의 공기가 느껴졌다. 낡은 원피스를 입고 책장을 넘기던 영애의 모습, 쏟아지는 책더미 속에서 그녀를 구했던 찰나의 순간, 그리고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걷던 그 밤의 떨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영애야, 나 이제 알 것 같아. 우리의 사랑은 당신이 떠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어. 당신이 내 곁에 남겨준 그 마음들이 내 삶을 통해 계속해서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야.
시우는 주머니에서 그 하얀 손수건을 꺼내 바람에 날려보냈다. 50년을 함께 해온 손수건은 이제 자유로운 나비처럼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영애의 영혼이 시우의 곁을 스치며 고마워요. 시우 씨라고 속삭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시우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다. 이제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걸음걸이는 느려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청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미완의 장을 지나 영원이라는 이름의 완전한 사랑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저 멀리 남산 타워의 불빛이 성북동 언덕 위를 비춘다. 시우의 서재 불빛도 함께 반짝인다. 그곳에선 오늘도 영애의 책들이 시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마침표 대신 찬란한 쉼표가 찍혀 있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쉼표가